프렌츠라우어베르크라고 하는 요즘에 힙하다는 그 동네에 갔어요. 콜비츠 플라츠네요. 네, 콜비츠 거리 플라츠입니다. 이게 플라츠가 혹시 독일어 광장인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광장입니다. 콜비츠 광장이군요, 저희가. 네, 제가 지금 콜비츠 광장에 서서 찍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이 그 콜비츠 가족이 5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3층, 4층, 5층에 살았거든요. 폭격을 당했어요. 43년에.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고, 예,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세운 신축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근데 이제 대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기념을 했죠. 베를린 시에서.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두 아이를 아는 엄마 있잖아요. 예. 그 조각이 여기 모퉁이에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른 데로 옮겼어요. 도서관 앞으로. 아무튼 이 거리가 이제 콜비츠 슈트라스예요. 콜비츠 스트리트, 콜비츠 거리고 이 거리가.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에 이제 콜비츠 광장입니다. 콜비츠 광장이 여기 수원시 여기도 공원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에 이보다 약간 더 넓을래나요? 이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구스타프 자이츠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그러니까 케테콜비츠 조각상을 기념비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화첩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화첩을 이렇게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그 철필을 들고 있습니다. 저 조형물도 굉장히 막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콜비츠가. 근데 저기 가면은 애들이 저기 올라가는 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막지는 않는군요. 안 막아요. 어. 막는 사람 없고요. 제가 사진 찍는 내내 저기 애들이 막 올라가는 거 좋아해서. 잘못하면 다칠 것 같은데 미끄러졌어. 그쵸. 네. 네. 근데 저기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항상 주위에 있어서, 예. 그죠. 아이들이 놀이터가 된 이제 그 기념비를 보시고 계시고, 이제 케테콜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좀 특이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그 법관이 되려고 이제 법학 공부를 마치고 그 판사 15로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가 사회주의 사상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찍혀요. 그래서 전업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판사를 못 하고 그거 때려치고 우리나라로 치면 판사 임용 뭐 이런 면접이든 시험이든 여기서 탈락한 거네요. 네. 그리고 때려치고 갑자기 벽돌공이 돼요. 어머. 근데 그거 하려면 마이스터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공 마이스터가 되어서 집 짓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비츠는 그런 걸 본 거죠. 노동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주변에서 벽돌을 만들고 쌓아서 집을 짓는 그런 노동자들을 늘 주위에서 보았고, 가끔씩 살다 보면 참 DNA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저 집안도 좀 그런 모양이에요. 네, 문화적 DNA가 다르죠. 예. 근데 케테콜비치 자신이 육체 노동을 한 적은 없죠. 물론 창작은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케닉스베르크는 항구가 있어서 항구 노동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기만 했지 같이 부대 끼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 와서, 그러니까 결혼해서 베를린에 이사 와서 이제부터 바로 바로 옆집에 저런 노동자들이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기 지금 뒤에 보시면 막 굴뚝으로 연기가 막 솟고 있잖아요. 섬유 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뭐 대구나 서울의 물레동이나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옆에서 막 직조기가 막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 연기 때문에 폐질환으로 이제 남편에게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바로 옆에서 그런 노동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어원이, 그러니까 국가에 아이밖에 재산이 바칠 게 없는 사람, 그런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마저 죽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정말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난하게, 그리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달라져요. 옛날에 이런 그림들 안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베를린의 바로 옆에 있는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노동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요 그림은 보니까 1897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이 낳기 훨씬 전에 초창기에. 맞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림 그렸습니다. 직접 가서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수치화를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색채가 들어간 그림 거의 없거든요. 색을 쓰지 않아요. 제가 네. 근데 독일 그림 잘 모르긴 하는데 독일 그림 전반적으로 다 우중충한 느낌이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요. 키타 콜비치가 특히 그래요. 근데 사실 표현주의 그림, 네. 특히 뭐 청기사파나 다리파 표현주의 대표적인 그룹인데 그 사람들 그림은 상당히 현란하거든요. 뭐 핑크, 노랑, 레몬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키타 콜비치는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색을 잘 못 써요. 자기가 색을 잘 못 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쓴 것 좀 있어요. 물론 뭐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는 잘 쓰죠.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색깔 들어간 그림을.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거를 막 파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아주 희귀해요. 저렇게 색채가 들어간 수채화는. 근데 정말 그 구도 자체가 그냥 어마어마한 느낌을 줍니다. 네, 그림 하나는 정말 소묘 실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저런 노동자들을 봤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두 그림은 왼쪽 것도 포스터인데요. 저 포스터는 1906년에 있었던 독일 가내 수공업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물건들이 나오는지 이런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그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인데 저런 걸 그린 거예요. 기테 쿨비치가.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우중충하고 저기 행복해 보이지 않죠. 포스터를 알리는 그림 보통 행복하고 희망에 찬 이런 거를 그리기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키텔 쿨비치는 말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노동의 소진한 얼굴, 누구나 힘든 노동을 하면 저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본 황제의 아내, 그러니까 황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포스터를 떼지 않으면 내가 그 전시에 그 박람회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이건 밝혀지는 않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 윗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포스터죠. 그만큼 특별한 포스터였습니다. 저게 박람회를 하는 거에 대한 포스터였던 거예요? 네, 박람회 안내 포스터요. 안내 포스터. 안내 포스터 저렇게 안 포스터 치고는 만들잖아요. 좀 그렇다. 네, 그렇죠. 황후가 싫어할 만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투철했던 분이었음을 그랬나 보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독일어권에서 유명한 잡지였어요. 저 짐플리치스무스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연재를 하는데 어떤 연재를 하냐면 제목은 불행한 사람들인데요. 저거를 누가 지은 제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그림을 이제 연재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아이가 자고 있죠. 아이가 잠든 틈을 타서 이 여성은 일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밤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알죠. 아이가 자는 시간밖에는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불은 켜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책상 위에는 테이블 위에는 천조가리와 바늘 그러니까 가위가 보이네요. 그 자기가 하던 그 일을 이제 멈춘 상태에서 이제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육아와 노동을 함께 해야 하는 여성의 고된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그림을 정말 보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1909년이면 노동자 그림은 많거든요. 사실주의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그런 어떤 노동의 숭고함을 많이 그렸어요. 초창기 때는. 그런데 노동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거를 이렇게 강조한 그림은 별로 없고 특히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고요. 그리고 이 두 그림은 여성 노동자들이 혹은 노동자의 아내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원치 않은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제 합헌이긴 한데, 그러니까 임신 중단을 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공산당에서 당시에.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독일 공산당 여성 지부에서 저 낙태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저 낙태 금지 조항
228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면서 케테 콜비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운동에 맞는 포스터를 그려달라고. 그래서 낙태 금지 조항 218조에 반대한다. 반대하라라는 이제 저렇게 글씨를 적고, 그리고 이제 저 엄마를 그렸잖아요. 엄마는 지금 애가 둘인데 또 만삭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 어떤 노동을 해서 저 아이들을 벌어 먹여 살려야 할지 아주 막막한 그런 표정이 지금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 포스터고, 그 이제 왼쪽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재 장면 중에 하나인데,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이 아이, 그러니까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서 진료실 앞에서 머뭇거리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이거를 함부로 이제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 임신 중단이라는 게 결정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저 여성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케테 콜비츠가 존경한 그 사회 역사가가 있는데,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사회 민주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짝 언급을 해요. 여성의 뭐 성폭행 문제라던가 이런 임신 중단 문제를 살짝 언급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 훌륭한 사회주의자더라도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달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케테 콜비츠는 여성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들 혹은 포스터들을 통해서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노동자의 어떤 처참한 고통, 노동만 그린 게 아니라, 어떠세요, 선생님? 이 그림 보시면. 아우,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네. 계속 무거웠는데. 무거웠죠. 아니 아까 그 저 뭐죠, 낙태 금지 위법 반대 포스터조차도 막 우중충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좀 밝아졌고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귀걸이를 한 여성 노동자인데요. 저는 여성 노동자군요. 네, 남자 그렇군요. 되게 머리가 네. 예쁜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예쁘지 않게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여성을 부드럽거나 연약하거나 뭐 이렇게 막 우아하게 그리지 않고, 노동을 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과감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노동자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노동자의 존재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런 게 깃들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죠. 예. 이 사람들이 어떤 노동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케테 콜비츠한테는. 대신 노동자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저 존재가 없으면 이 사회와 국가는 굴러가지 않을 테잖아요. 그래서 예. 저렇게 우뚝 서 있는 저 존재감 자체를, 노동자들의 존재감 자체를 보여주는 그림의 대표작으로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이런 그림들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2점밖에 가져오지 못했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노동자 예술가로서의 편이었고요. 이제 산책을 조금 더 해보시면, 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닌다는 그 운터덴 린덴으로 이제 우리가 왔어요. 예.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이 운터덴 린덴이고, 그 명동거리, 그리고 그 앞에 가시면 저 노이에 바헤라고 하는 건물이 나옵니다. 저 건물은 원래는 군사 시설이었어요. 예. 군인들이 있던 곳인데, 오늘날에는 전쟁과 독재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 장소로 이제 바뀌었어요. 국가 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료고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시다가 여기를 안 가볼 수는 없거든요. 베를린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여기 쓱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테 콜비츠가 만든 피에타 조각을, 그 조각은 여기 보신 대로 38cm거든요. 작은 예. 조각을 예. 160cm로 확대를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근데 케테 콜비츠는 만든 건 전쟁 때 만들었기 때문에 38년이면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이 얼마나 귀한 재료입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1990년에 재통일한 다음에 이 통일을 상징하는 작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재통일된 새로운 독일을 상징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케테 콜비츠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독일이 전범 국가로서 반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부터는
독일인도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해요. 그래요? 전쟁 때 음. 유대인도 많이 죽었지만 독일인 희생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추모 시설의 이름이 네, 전쟁과 독재에 희생당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장소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비판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다 뭉뚱그려서 그 독일의 전범 역사를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피에타는 사실 기독교 도상학이잖아요. 예. 물론 케테콜베츠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만든 피에타는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기독교 도상학을 떠올리게 하는 조각이 왜 저기에 있어야 하느냐 유대인의 죽음을 추모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비판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비판은 살아 있습니다. 통일된 독일의 새로운 상징 모습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 어머니가 이 통일된 독일의 모습이고 그 안에 보호되고 있는 건 그 국민이 아닌가. 뭐 그렇게 그냥 저는 느낌이 왔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 말씀을 드리려고 저를 가져왔거든요. 그랬던 네, 거예요. 네. 저랑 제가 좀 느낌이 잘 통하시는군요, 저랑 교수님. 같은 세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